Recording in progress. 자, 봐봐. 이 작품은 껍빗단이라 그래서 언제 때냐면 일제강점기 친일파로 살다가 해방이 된 후 5년 사이에는 친소파, 소는 소련이거든? 러시아 이전에 소련, 그리고 전쟁이 난 이후에는 친미의 활동을 했던 기회주의적 삶을 살았던 이인국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러시아어로 캡틴에 해당하는 껍빗단이라는 말로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풍자하는 친소로 그 소련 장교에게 껍빗단이라는 호칭을 칭찬을 받은 요 명칭을 사용해서 이인국 박사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아부하면서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일제강점기 때 제국대학 일본의 체제 하에서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로서 일본인들만 치료하면서 지내다가 기억나는 줄 알았죠. 8.15 광복 이후 일종의 반민특위라고 해서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할 때 그때 감옥에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뛰어난 처세술로 소련 장교의 혹을 떼어주는 수술에 성공하면서 그 장교의 주치의가 되면서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종합병원을 차리고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고 아들은 소련으로 유학 갔었는데 연락이 끊어지고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미국에 유학 가서 영문을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간호사였던 해숙과 아내가 죽고 나서 간호사였던 해숙과 재혼한 이인국 박사가 그 사이에 난 아들과 함께 그렇게 셋이서 살고 있는데 딸이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역순행적 구성이고 어쩌면이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으로 현재 시점은 이인국 박사가 미 대사관의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과거 사건을 자꾸 회상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라고 봐도 돼요.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광복 직후 하순이면 21일부터 30일 직후에 해방의 감격이 온 세상 나라를 뒤덮을 때 이인국 박사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불안과 초조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일 행각으로 자기의 행동이 어, 공격을 받게 될까 봐. 그리고 일본인 과장도 환자로 들어와 있었는데 끌려가기도 했고요. 해방 이후에. 여기는 이제 다 떠나고 간호원인 해숙만 남아있는 상황. 자, 다다미식의 방, 일본식 가옥에, 자, 일본식 복장을 입고 있던 이응 박사. 자, 집과 복장 자체가 일본인처럼 살아왔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한여름인데, 그 찬물로 샤워하면서 괜찮았지만, 여전히 갑갑증,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창밖을 한번 쭉 내다봤더니 창밖에 저쪽에 떨어져 있는 은행 철문에 벽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윤곽만 보이는 건데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이 글귀는 어제 저녁 무렵에 그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벽보는 어제 저녁, 지금 해방이 돼서 자기도 기쁜 나머지 밖으로 나왔다가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는 글귀를 봤던 어제 저녁 때 누가 나타났어? 춘석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어제 저녁에
눈이 마주쳤던 게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자꾸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죠. 꺼림텁텁한. 왜냐? 이 춘석이는 6개월 전, 더 과거로 갑니다. 더 과거로 가요. 중환자로서 병원에서 어, 보석으로 풀려난 환자가 엎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춘석이었어. 춘석인데 상태가 안 좋은데 이때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읽어 나가면 돼요. 자, 봅시다. 그는 춘석이 간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 상하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느껴지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의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해요.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적 갈등. 환자의 몰골이나 얻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했다. 돈 있어 없어? 돈? 돈 없는 환자. 환자.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것.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도 자, 의원이야.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시의원이야. 이게 바로 이인국 박사의 일종의 사회적 신분인 거죠. 의사이기도 하지만 시의원이라면 일본 일제의 통치에 완전히 협력하는 입장인 거예요. 잘 떳떳하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신문의 공든탑이 자, 모범적인 한국신민의 공든탑. 그래서 한국신민을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 당시 국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국민학교라는 말일 수 있죠. 초등학교 전에 국민학교 썼거든요. 그때 국민학교가 일제시대 때 있었던 한국신민을 만드는 학교였어요. 하루아침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일단 뭐가 꺼려지냐? 그 경제 정도. 치료해도 돈 못 받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사상범이라는 것. 이때 사상범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휘풀이 있습니다. 현재 체제,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꾸하는. 그래서 춘석은 그냥 환자가 아니라 일종의 일제의 저항 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인 거야. 일본 간부급들이 드나들죠. 자기는 관선 시원이죠. 나는 언제나 일본인들과 잘 지냈었는데 쟤 잘못 입원시켜서 치료해줬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밉보이면?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을 일도 양단하는 한 칼에 자르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한 결단을 내렸다. 한 칼로 자르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순간적인 단한 결단을 내렸다. 담배 냄새 나지 않니? 그는 응급치료만 해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거라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 들었다. 해숙에게. 그러나 그 점은 예사로운 평범하고 보통의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게 6개월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8.15 터졌을 때, 해방이 됐을 때, 시민대회 끝에 해방 경축 시가 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서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낀 젊은이와 눈이 맞서. 이 젊은이 누구예요? 얘가? 여기 자위대가 나왔는데 봐봐. 해방 직후 38선 이북에서 북한 쪽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해방 직후에 이인국 박사가 살았던 곳은 이북이에요. 남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북을 누가 다스렸어 그때? 소련과 북한, 미군 중에? 소련과 미국 중에? 해방 직후에? 소련이 다스렸고 남한은 누가 다스렸어? 미국이 다스렸습니다. 자, 자위대 한장 일종의 어,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건 저항운동했던 세력, 독립운동했던 세력에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낀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 바로 이거 중요해요. 뭐요? 친일파인 이인국 박사를 향한 분노. 왜? 자기를 6개월 전에 치료 안 해주고 쫓았잖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는 이인국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숙에게 듣고서 슬금슬금 주위를 눈치며 집으로 기어들어 왔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 그 벽보 앞에서 공교롭게도 우연히 그 벽보 앞에서 마주친 거야. 언제? 여기. 거꾸로 가볼게. 소설 잘 썼잖아. 여기. 씻다가 자, 너무 더워서 씻다가 목욕탕 가서 씻고 나서 나와가지고 수건으로 닦아서 창문 밖을 딱 열어봤더니 은행 철문에 벽보가 보여. 벽보엔 이 글씨가 써 있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직접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자마자 언제가 떠올라? 어제 저녁 때 춘석이랑 마주쳤던 모습. 춘석이랑 언제 알게 됐어? 6개월 전에. 자, 이게 오늘이야.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춘석이랑 벽보를 보는데 마주쳤어. 그런데 며칠 전 시가행진에서 춘석과 마주쳤어.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걸 오늘 해서 여기도 떠올리고 여기도 떠올리는 거야. 그래, 다시 어제 저녁, 어제 저녁 마주쳤어. 갑자기 바퀴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이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음, 일어나 앉아 한쪽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점점 더 커갔다. 더 커갔어.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 밖을 내다본다. 포도에는 포도는 뭐냐면 포장도로. 과일 아니에요. 포장도로에 뒤끓는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이때 적기는 소련의 국기 정도로 생각합시다. 어휘풀이 뭐라고 나오죠? 소련의 국기. 왜? 이 북한은 소련군이 담당하기로 했으니까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북쪽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 해숙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이야기하는 해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돌아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진젠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수기가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 있었다. 왜? 사람들은 반가워서 지금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 소련군들을 환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인국 박사는 왜 못해? 친일에서. 춘석이한테 들ki 또 다시 꼬리 잡힐 거. 맞아. 그래서 그래. 이인국 박사는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틀을 끄집어냈다. 국어 상용에 봐봐. 일제시대 때 내셔널 랭귀지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국어는 뭐였습니까?
일본어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때 얘는 뭐다?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 조선어는 외국어였어요. 일제시대는 조선이 있어 없어 나라가? 없어. 조선은 다 어디에 먹혔어? 일본한테 먹혔으니까. 일본이 통치하는 조선에서도 국어는 뭐야? 일본어인 거야. 진짜 미쳐버리지. 상용은 늘 사용하는.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 뒤에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 자도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줘 꼼꼼히 찢었다. 요 액자의 종이를 왜 꼼꼼히 찢었을까요? 뭘 숨기려고? 친일 행각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액자는 일제강점기 때 아주 좋은 장사 도구였어요. 일본인들이 쉽게 일본어를 사용해서 통역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집 안에서도 뭘 사용했다는 겁니까? 식구들끼리 일본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볼까? 이것이 친일했다라는 행적인데, 봐봐.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성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야릇한 미련? 뭐예요? 찢으면서도 아까워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저게 참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는데. 하지만 지금 어때? 들키면. 안 되니까 찢는 거. 자,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모두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의 어색함을 느낄 만큼, 제 나라 말 뭐예요, 이거는? 좋았지, 조선. 한국어죠. 한국어가 오히려 어색해. 참. 마누라가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내조요 그냥 내조라고 알면 됩니다. 애들까지 곧잘 지켜주었기에 뭐 일본어 쓰는데 한국어 안 쓰고 집안에서 일본어 쓰는데 아내도 잘 따라서 일본어만 써줬고 자식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이때 애들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를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에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 총력, 이때 국어 일본어입니다. 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축하 소리가 떠올랐다. 국민 총력 연맹 지부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1940년에 조선총독부처럼 조직된 친일단체. 친일단체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축하해 준 거야.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가. 자, 소학교 때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겁니다. 조선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 친일행각 정리된 거 보세요. 자, 요거 액자. 국어 성형가의 액자는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친일의 확실한 증거고. 얘는 뭐야? 일본어만 썼고, 아이들을 일본어 학교에 보냈고, 사상범 위반을 거절했어. 적극적인 친일, 모범적인 한국 식민 이렇게 살았습니다.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용은 지문에 너무 많이 실어놨어. 조금만 실어놨어. 요 정도만 봐도 되는데.
그는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저금 통장에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은행 지점장. 무슨 얘기죠, 이거는?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얘기냐? 은행에 저금한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싹 다 자기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런 국가의 내란이나 큰 난리가 나면 통장에 돈을 인출하거나 넣는 게 막힙니다. 그러면 현금이 있어 없어? 현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은행 지점장이 아마 잘 그 알고 지냈던 사이인가 보지. 그래서 크게 선심 써가지고 이 이인국 박사에게 거기 있는 잔액을 다 내준 겁니다. 그 무슨 정치가 되든 그것만 있으면 그건 뭐요? 돈이요, 돈. 돈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의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살아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자, 주위가 어두워왔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졌고 떠났고 만세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용편을 알아보려고 거리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당구 부대가 탱크입니다. 탱크 부대가 들어왔어요. 자, 이젠 아내. 거리는 온통 사람들 속했는데 집안에 처박혀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기는 나가봐요. 마우제가 들어왔어요. 마우제. 러시아 사람을 옛날에 마우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인. 왜 마우제라고 불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계집이란 여자란 저렇게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대담한 것일까? 자기는 어때? 일제시대 동안 친일 행동했던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건 없으니까 눈치가 없어 보이는 거지.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불도 옆대 응? 안 켜고 해서 전등불을 켰어요. 이인국 박사는 백촉등 전등에 너무 화난 것이 못마땅했다. 왜? 불을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한데 자 어서 나가봅시다. 마누라가 이끄는 데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해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그래서 집안에 있다가 나간 겁니다. 왜 불을 안 켜고 있었을까? 춘석은 자기가 이인국 박사가 친일했던 걸 알아 몰라. 아까 춘석은 6개월 전에 그 환자 알아. 집도 근처잖아. 근데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걸 불을 켜면 집안 식구가 있는 걸 알잖아. 아마도 그런 것도 있고 정신이 팔려서 불을 켤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같이 기뻐하기가 어려운 거야. 주식하니 주식? 어쨌든 좋아. 한다고 했다가 끝났어요. 아, 그랬어. 자, 볼게요.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뭐냐면 보석 그 진주가 아니라 진격. 진격과 얘기하는 거 말고 전진은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퍼레이드예요, 퍼레이드. 이인욱 박사는 눈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박수와 환호성, 만세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길이 있으면 길 양쪽 여기.
여기는 탱크 부대가 지나가고. 이해됐니? 양 안쪽을 끼고 탱크는 물 밀듯 서서히 흘러간다. 위 뚜껑을 열고 반 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히 우라 하면서 손을 내 흔들었다. 러시아어예요. 우라 뭐예요? 만세 이런 소리입니다. 중, 중대가리는 스님이 가지는 머리. 왜? 이거 러시아 소련군이겠죠. 소련군은 왜 중대가리입니까? 스님의 머리에 왜? 스포츠를 머리 바짝 깎았겠지. 이해됐어? 군인이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도 다른 나라란 뜻이야, 이방은. 남의 나라. 느끼면서도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이게 왜 그래? 일종의 소외감 같은 거야. 저 소련군을 기뻐하고 반가워할 사람 누구야? 당연히 민족주의 운동, 저항 운동, 독립 운동한 사람들이겠지. 일제에서 괴롭힘을 받았던. 근데 친일 하면서 일제 시대 때 화려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지. 왜? 자기를 지지해줬던 일본 세력이 다 쫓겨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거야. 자, 그 소외감은 뭐야? 친일파로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기뻐 안 기뻐? 기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느끼는 게 소외감인 거라고. 가보죠.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는 않나 해서 주의를 두리번거렸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친일 행동을 했는데 혹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주의 시선을 자꾸 신경 쓰는 거야. 누구 때문에? 춘석이었죠, 아까. 춘석 아니었어? 춘, 내가 확인해 볼게. 춘석이잖아. 춘석. 그래서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음, 주의를 두리번거려.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진 않은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해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한 부르고 있자는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대내며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다. 민요 뒤에 계속되던 흥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었다. 이건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왜 내가 여기서 장면 끊으냐면 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다.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등이 요지. 요지는 핵심 내용, 핵심이었다. 그는 문득 단스 속에 넣어둔 엽총에 생각이 미쳤다. 그러면 저것도 받쳐야 하는 것일까? 영국제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 같이 아주 아끼는 물건 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 되게 좋았던 건가 봐. 이런 영국제 쌍발의 엽총. 자, 여기서 알아도 그래서 이건 뭐야? 요런 사냥을 위해서 요 엽청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것은 이인국이 부와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소재가 됩니다. 더 가보죠.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라디오 다이얼.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는 어디? 이북. 남한인 서울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라디오를 돌린 겁니다. 이때는 아직 분단되진 않은 거니까. 아예 완전히.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넘어가 봅시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잠깐 쉽게. 거기도 마찬가지다.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는 건국준비위원회 누군가 연설이 계속된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 3일 동안 자기도 태어나야지만 방송 무슨 방송이었더라? 너는 내 운명이라는 연애 프로인가? 알아 그런 거? 연애 프로? 거기에 연예인 부부가 나왔는데 그 연예인 부부에서 남자 쪽에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몇 세셨더라? 거의 90, 한 6세? 96세면 언제 태어나신 거야? 100세가 넘었던가? 어쨌든 일제강점기 겪을 때 20살이었대. 그럼 96세 맞지? 어, 전쟁이 날 때가 20살이었나? 50년. 50년일 때가 20살. 6.25 전쟁이 1950년이거든?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이잖아. 그러면, 96 맞네. 그분은 이게 해방되고 막 이런 것도 다 본 거야. 볼게요.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어나 있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험은 더욱 없다. 밤이 이슥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또 아들, 딸이. 자, 중학생과 국민학교 다니는 어떤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로스케, 러시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인. 아까 마오제도 러시아인입니다. 중학생을 다니는 건 아들이겠고, 국민학교를 다니는 건 딸. 다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일 겁니다. 일본식 학교. 그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해숙이와 함께 저희들의 이야기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금 누구 하는 대조적인 거야? 걱정이 많은 이인국 박사와는 다른 행동들입니다. 지금.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단위 방에서 혼자 뒹굴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큰 바다 어떤 거예요? 장애물. 어떤 실현을 의미해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뒤엉그러진 상면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려지는 직불을 불어일으키는 심정으로 꺼지려고 하는 막연한 한 가닥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 여기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춘석이 등에 의해서 친일행각한 것으로 처벌받거나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됐어도 반성, 뉘우침, 반성 같은 것들을 반성이나 후회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생각해? 어떻게 해서는 그 짓불, 막연한 한가닥의 기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읽어볼게.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 저녁에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석간을 펼쳤다. 갑자기 뭐예요?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 중요해요. 자, 뭐 하고 있어? 현재 이인국 박사는 자동차를 타고 미국에 사는 딸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운 씨 만나러.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다 뭐예요? 과거입니다. 아우, 저희 한미 졸려가지고 어떡하지? 어, 잠깐만 쉬어. 오늘 이거 본문 다 읽을 수 있을까? 봅시다. 자, 석간, 저녁.
아침에 발행되는 신문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 혹시? 도간이라고 합니다. 신문. 석간은 저녁, 매일 저녁 발행되는 신문을 석간신문이라고 그래요. 석간. 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그런 소식지 같은 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 주간지라고 불러. 월마다 나오는 건. 맞아요. 월간지로 합니다. 가보자.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3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다. 그는 코어리에 내려앉은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글자를 읽으며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차 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 자, 아들은 지금 모스크바, 소련으로 유학시켰습니다.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신분, 성분 어디 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과 관련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돼요. 요 신문 기사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을 떠올리게 되는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계기. 회상의 매개체. 요 신문 기사가. 잘 따라오고 있지? 네. 봐봐. 이렇게 됩니다. 예, 너 그 노어 공부 열심히 해라. 노어? 노어가 뭐예요? 응, 러시아. 아, 러시아의 러를 노라고 불렀습니다. 노. 어, 노일 전쟁 들어봤어요? 됐어. 자,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아들. 의과대학에 입학한 겁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야, 원식아. 아들의 이름이에요.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외정? 외는 뭘까요? 일본인들 우리가 외구, 임진, 외란 이렇게 부르잖아요. 외정은 언제? 일제 강점기 때는 그래도 일본 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러시아가 판을 치자니 지금 북한을 누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러시아, 소련이 고기가 물고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야 그 물속에서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소한 말 꾸준히 해라. 야, 이게 눈치가 완전 빠른 겁니다. 이런 음, 이 러시아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상황에 순응해서 권력을 따르며 출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새삼스레 자극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을 할 수 있는데 아마추어의 회화, 수련어 대화가 되나 봐. 새파란 너희 낫세로야. 낫세는 나이. 그걸 왜 못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에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것 있겠니? 여기 코 큰 놈은 미국인이 아니라 소련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이것들도 다 그렇지. 누구처럼? 일본 애들처럼. 자기는 일본어 배움으로써, 일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에서 출세했잖아. 소련이 다스리는 이때도 뭘 할 수 있다? 소련어를 배우면 그걸로 출세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랬는데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탠코프 소자의 소련 장교입니다.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그저 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쩌려고. 가만히 있어도 호랑이 굴에 가야 가만히 있어요. 응?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오.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와 그 이인국 박사의 아내는 처세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인국 박사는 어때요? 최대한 권력에 순응해서 출세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아내는 어때? 어, 그냥 평범한 삶을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둘의 태도가 달라. 가보죠. 아,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노소화까지, 러시아를 노소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낸단 말이오. 걱정하는 거야.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싸매는데, 고민하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고. 아, 그래도 엄니를 알겠어. 괜한 소리. 제가 소리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 못 할 거예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아들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싶은 거야? 어.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 찍소리 못할 거고, 어디 보란 듯이 한번 살아봅시다. 아들을 유학 보내는 이유는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다. 집중하고 있니? 예은아? 아들을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말리고,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철했다. 관철이라는 건 뜻대로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어려움을 뚫고 나가 목적을 이루다. 좀 더 가보죠. 그래,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만장의 기염을 자 의기양양한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그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자, 혁명 유가족은 언제? 네, 혁명 유가족은 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근데 이 당시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빨갱이라고 보통 얘기할 게 아니라 어, 항일 운동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들은 당연히 그동안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유학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힘든 걸 친일했던 완전 적대 세력이었 붙었던 이인국 박사가 뚫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난 거지. 희망에 찬 미소. 근데 그 다음에 사변이 터졌다. 사변? 6.25 전쟁. 그러면 언제 떠난 거야? 아들의 유학은. 이 6.25 전쟁은 1950년에 터집니다. 그럼 그 직전 연도에 아들의 유학을 보내게 된 거예요. 1949년에. 잘 인노라는 편지가 서신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은 6.25 전쟁 후 후퇴할 때까지 일사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채로였다. 아내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에 보낸 것 같은 수심은 근심, 걱정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누구 책임인 것 같아. 아내의 죽음이. 자기 책임인 것 같아. 괜히 보내서.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내려갔다. 다시 뭐예요?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차 안에서 신문 보고 있는 걸로. 자, 신문 기사 딱 봤어? 아들 생각 떠올리면서
1949년, 50년 요때 아들을 소련 유학 보냈던 장면이 떠올라. 하지만 보내고 나서 전쟁이 터졌고 아내는 죽었어.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이 다치키리라는 건 여기 나오죠. 박스 기사. 우리가 신문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가보죠.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된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 자식은 무얼 꿈을 꾸며 하냐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다.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에 현수를 쓸 줄 알아야지. 바보같이, 맹추같이. 자, 아까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 봐봐. 북한에서 나간 소련 유학생이 서독으로 탈출했다는 거야. 서독이 옛날에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분단돼 있던 거 아십니까? 동독과 서독이 있는데 동독이 공산주의, 서독이 민주주의 국가. 미국 쪽. 이해됐니? 지금 현재 이인국 박사는 누구의 빌붙고 있어요? 현재 전쟁 터지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야? 이인국 박사는 어디 있지? 자동차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는 거야. 현재는 어디 빌붙어 있어? 아니? 미국.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내가 미국 쪽에 빌붙었다는 거라면 아들은 위험하겠어, 위험하지 않겠어? 위험할 수 있지. 왜냐면 미국과 소련이 이때 당시에 이제 냉전 체제, 서로 적대국이 됐거든. 그래서 북한 출신의 소련 유학생들이 서독으로 탈출한 것에 자기 아들도 섞여 있으면 참 좋았겠지. 오케이? 근데 거기에 끼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는 신문을 포기하여 되는 대로 말아줬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데 이건 지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지 애비 누구?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혀를 찍찍 갈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망칠 수 있었는데 혹시 가족이 북한에 있으면 서독으로 도망치면 어떻게 돼? 어? 북한 출신의 유학생. 자기 부모님 식구들은 북한에 있는데 저쪽 적대국이라고 하시는 서독으로 넘어갔어? 그럼 가족이 해코지 당할 수 있잖아. 그 걱정 때문에 혹시 도망치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는 무언중에 압력이 퍼져갈 텐데 어떤 소식? 집중? 어떤 소식? 가족들이 이인국의 가족들이 뭐 어디로 갔어? 북한에 남아있지 않고 어, 남한으로 월남이라고 하면 되는데 음, 피난 간 소식을 전달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북소련 쪽에서 이 학생의 가족은 공산국가인 북한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고 남한으로 떠났으니 얘를 계속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안 봐줘야죠. 왜냐면 같은 사상의 체계를 가지지 않게 됐잖아, 그렇게 되면. 야, 너 같으면 생각해봐. 북한에 탈북민들 있잖아. 혼자 도망쳐 나면 누구 항상 걱정해? 북한에 살다가 북한에서 못 살겠어서 자기 혼자만 탈출했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과연 무사할까? 그런 똑같은 거야. 아들이 소련 유학 갔어. 근데 자기 아빠랑 엄마랑 가족들은 북한에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소련에서 딴 데로 도망가고 싶어. 공산주의 국가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민주진영 쪽으로. 만약 도망가게 되면 누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혹시 도망 안 간 건 아닐까? 이제 똑같은 의미로 이인국 박사가 걱정하는 거야. 우리 가족은 다 데리고 남한으로 도망쳤는데 얘가 어디가 있어? 소련 유학가 있잖아. 그럼 거기는 공산국가 쪽 아니야. 그럼 도망간 가족들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어,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좀 모자라. 응? 그는 자동차를 내리자 말은 가래침을 들여떴다. 똑또루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똑토르는 닥터를 러시아 발음으로 발음한 겁니다. 스탠코프의 목소리가 고마개와 부딪히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련군 장교예요.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자, 그래서 다시 광복 직후의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아, 힘들어. 너무 재미없어.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이 껍데리가 혹시 영상으로 없나? 그거 보면, 아니야. 근데 소설을 봐야 돼. 어쩔 수 없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자, 치안대에 연행됐습니다. 왜 연행됐을까요? 잡혀간 거예요. 감옥으로. 왜? 친일 생각 때문에 이내 음, 끌려간 겁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예상할 수 없는 상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 이건 그럼 무슨 감각이야?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는 거는 신처적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해됐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죽는 거 아닐까?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무서운 거야.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채켜들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디든 가 숨거나 진작 나무로 도피했을 걸.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담.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나와 같은 코스 어떤 코스? 조만간에 밟을 사람들이 아닌가. 일본이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넘어지고 난 지금 누구를 자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는 되겠지. 그 막연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끈질기게. 거의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첫 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떠돈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것을 떴을지도 모른다. 사흘이면 3일. 다 운명이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쪽발이 끈앞을, 야, 이 새끼야.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응퍼서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 누구야? 춘석이가 어떻게 왔어? 아마 춘석이 때문에 잡혔던 것 같아. 이응욱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다시 쳐다볼 힘 거의 절망감. 한가닥 희망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내깔았다. 외놈의 밑밭이 이 XX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밑밭이가 뭐니 여기 음식물 찌꺼기. 뭐라고 표현하면 좀 될까? 외놈의 시다바리? 시다바리란 말은 알아? 꼬붕? 이런 말 알아? 아, 모르는구나. 외놈의 밑밭이 뭐라 그럴까?
외놈의 빌붙어 가지고 막 모든 것들 막 아부하고 이런 것들 뭐라 그럴까요? 얘는 외놈의 따까리? 어쨌든 그런 거야. 자, 일본 군용. 얘는 왜 근데 일본 병사의 옷과 일본 군용을 이렇게 차고 있어? 일본군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냥 그거야. 음, 그들이 두고 도망친 거죠. 일본군들이. 근데 그 군수품은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품질이 괜찮으니까 입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구둣발로 앞뒤로 가지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척추뼈에 다급한 충격을 자 인공파선 불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주스를 끌어안치고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족을 팔아먹은 이 개. 너는 총사야 총사야. 어렴풋이 꿈속에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일종의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야.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끌고 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주머니를 부둥켜주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 웃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주었다. 안 뺏기려고. 음. 자, 시계줄을 그러고 있는데. 야본스키. 뭐야? 일본인을 서로 이제 우리 음, 미국 애들을 약간 낮잡아서 양키라고 한다지? 양키? 아까 봤지만, 음, 러시아인들을 낮잡아서 로스케라고 불렀고, 좀 일본인들을 얘네들은 야폰, 재팬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 야폰스키. 음. 점점 분노를 띄어갔고, 아니 이것만은 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됐다. 아니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에 시계를 안 그렇게 중요해? 잘못하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병사는 대빵만한 큰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시계를 치어냈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죽음과 시계,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양쪽 팔뚝에 팔뚝 시계를 둘씩이나 차고서 만족이 안 가 자기의 회중시계까지 빼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대술. 자, 이게 중요해. 이 소련군 병사 머리 봐봐 머리 민머리 소련 병사 시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일본인들이나 이런 잘 사는 사람들에서 시계를 빼서 찾던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서도 이인국 박사에게서도 이렇게 생긴 회중 시계를 뺏어간 거지. 일종의 시계 콜렉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까? 좀 더 가볼까요? 간방속은 빼곡히 찾다. 뭐예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누가 잡혀온 거겠어? 일본인들이거나 친일했던 사람들. 그러나 고참자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달포가 지나는 사이, 달포는 한 달 정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얘 맨 앞에 똥통 위에 자리에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 2의 지점으로 점점 승격됐다. 승격은 어떻게 된 거야?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에 섞여 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불평만을 늘어놓던 축들이 불려나가 반송정이 되어 들어왔지만 밀정 무슨 뜻인지 알지? 밀정 모르나?
그 숨어있는 첩자.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범인들이 있는데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범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들어와 있는 누가 있는 거야. 이 속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막 듣고 누구한테 꼰지르는 거야. 소련군한테 일러 바치면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지. 그래서 구타당하고 오는 거야. 반송돼. 아마도 그가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하루 이틀 지나자 간방소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소일, 시간이 흘러갔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 이때 고등계 형사들은 일본, 일본의 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들. 얻어지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 한구령,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인 손님들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일본인 경찰을 받았을 때 감옥에 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정보를 흘리지 않는 게.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꼼꼼히 뒤지고 있을 뿐이었다. 봐봐. 행동이 달라. 러시아어 회화책. 왜? 어떻게 해서든 기회가 된다면 러시아를 던져서 대화를 좋아서 살 방법을 그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대단히 살기 위한 어, 뭐라 그럴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 시간이 됐네. 어, 이게 얼마나 남았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났어. 다음 주면 더 할 수 있겠다. 내가 문법도 좀 하려고 했는데 문법 쉽지 않겠네. 그래도.